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박따박 배당주 정말 쏠쏠했는데 하반기에는 은행주를 빼야 합니까? 라고 얘기는 이거는 지금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개소리 중에서 가장 개소리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네. 이거 얘기 들어보시면 되게 쉬워요. 상반기에 이제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장세 속에서도 고배당 관련주들, 특히 이제 고배당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 이런 것들이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하반기에 고배당주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고배당주는 금융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다는 얘기죠. 고배당주 투자가 유효한데 금융주는 제외를 해라. 금융주가 배당을 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금융주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기업 입장에서 꾸준하고 높은 ROE가 안정된 현금 흐름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안정된 배당이 같은 맥락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이제 돈을 잘 버는 상황에서 이제 배당 성향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을 던져주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하반기 배당주를 고를 때 고배당주 중에서 금융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배당주는 통상 금리가 하락할 때 매력이 커지는 반면 금융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성이 좋아진다. 하반기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되면 상대적으로 금융주에는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상 속도 정상화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금리 인상을 안 했던 시기에서 금리 인상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됐다라는 것은 금리가 다 올라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금리가 계속해서 안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시기가 되는 것은 금리가 정점인 시기예요. 금리가 정점인 시기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1%대 금리를 가지고서 하반기 때 열심히 올라서 2% 정도 금리가 나왔어. 근데 2%대 금리가 금리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낳긴 하겠고 또 천천히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대 마진에 대한 어떤 수익성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차라리 이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되면서 금융주에게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계속 됨에 따라서 대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된다. 느리게 올라가든 빠르게 올라가든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또 누적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1% 올라가서 0에서 1%로 올라갔어요. 근데 1에서 0.5%만 올라가도 1.5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1%대보다 1.5%가 훨씬 더 이자 수익률이 높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1.5%보다 1.6%가 0.1%밖에 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지만 1.6%가 훨씬 더 금리 이자 수익률이 높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지금 증권사에 따르면 고배당 종목들 상위에는 전통적인 방어주가 포함되어 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등도 고배당 종목 20위 안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차의 현금 배당 수익률은 3%대, 삼성전자는 2.4%대, 현재가 주가 대비해서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당주 매수 시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향후 배당을 줄일지 위험 여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은행주랑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하게 되면 배당 성향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기업들은 그런 거 하지 못해요. 네, 지금 이 대기업들이 배당을 줄인다 얘기 나면 큰일 나는 부분일 것 같고, 물론 이제 배당을 축소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당주들을 공략할 때는요, 실적 증가율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안정적인 배당을 계속 유지해 왔는가, 또 실적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뭐 대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뭐 실적이 들쭉날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를 제외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네, 지금 배당 수익률 3%대. 이 정도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은행주도 배당률 몇 프로인지 아시죠? 네, 이거 뭐 좀 줄어든다고 해도 삼성전자, 현대차보다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기서 쓰고 있다, 지들이 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잠깐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은행주 축소하라는 이야기, 배당주에서 빼내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듣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뭐 이러는 거는 그냥 멍멍이 소리로 넘겨버리고요. 7개월 만에 6억을 날렸네. 이거 되게 뭐 자극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페이 직원들이 우리 사주가 마이너스가 나면서 네,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주주 알리페이가 지금 500만 주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무려 16%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된 카카오페이 이야기입니다. 공모 가격이 9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졌죠. 9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한때 평가액이 10억 원에 육박했고 평가 수익만 6억 원을 넘겼었던 이 우리 사주가 현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익 난 거 6억 원 날렸다는 이야기죠. 뭐 굉장히 배가 아플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우리 사주를 사는 순간은 일단은 이런 것들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사주 안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야, 우리 사주 안 사? 너 애사심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안 살 수도 없고 또 할당해 주잖아요. 김 과장은 이만큼, 뭐 김 대리는 이만큼 이렇게 할당. 이게 문제지.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또 삥을 뜯으려고 뭐 처음에 위에 주는 우리 상장만 대박 얼마 대박이겠냐. 초반에 상장됐을 땐 좋겠죠. 주가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1년 동안 팔지 못하는 사이에 탑가 다 내려가죠. 다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이에 지들은 또 뭐 했어요? 경영진이 스톡옵션 해가지고 또 주식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애사심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렇게 그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 앞으로도 어떤 전망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카카오페이가 뭐 지난 5월에도 공모가를 좀 아래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지난번에 이제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지가 가지고 있는 네, 그 개별적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딜. 야,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도 같이 있어요. 자, 지금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이후에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다가 대주주 물량 폭탄, 이게 이제 블록딜이 나오니까 이제 16%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알리페이가 보유 지분 중 10.65% 정도를 이제 뭐라고 볼까요? 지금 1389만 4천 뭐라고 해요? 이게 6월 네, 의무 보유 확약을 걸어놓은 상태고, 이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712만 주에 대해서는 보호 예수를 걸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런 블록딜이라든지 이제 대량 매도, 이런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500만 주 매도를 하면서 남아있는 주식이 이제 4,600만 주인데, 이 4,600만 주에 대해서는 120일이면은 3, 42, 4개월이죠? 네, 3, 42. 네, 4개월간 보호 예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4개월 동안은 뭐 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4개월이면은 보호 예수가 좀 우리 사주 보호 예수가 풀리는 구간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 6월이니까 7월, 8월, 9월, 10월. 이거 애매하죠. 지금 지난 11월 카카오페이 상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6월이면 120을 걸어놨다. 7, 8, 9, 10. 네. 우리 사주가 한 번 더 엿을 먹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죠. 지금 4,600만 주에 대해서는 보호 예수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고, 이거 다 팔아먹지 않겠나 싶은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지들도 이제 공모 주가가 9만 원이기 때문에 9만 원보다는 이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겠죠. 이번에 500만 주 같은 경우도 93,500원이었던가요? 그죠? 주당 3,500원씩
더 받아먹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3,500원밖에 안 먹었지만 이 투자금 이 팔아먹은 거에 비하면은 팔아먹은 거에서만 이게 계산을 친다면 500만 주 곱하기 3,500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170억 정도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득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계속 얘네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수익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오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주 쪽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대주주의 물량들이 과연 내가 손실 보면서 팔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도 뭐 손실이 더 많이 커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올라갈 일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올라갈 일도 없다. 올라갈 일도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매도를 하면서 이제 이 지들은 이제 9만 원대 이상에 팔겠지만 주가가 이제 물량을 털리면서 이제 9만 원 아래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마이너스 팔아야 되니까 그 팔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가 전망이 우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일이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예전부터 경고를 좀 해드렸지만은 네 지금 네, 카카오페이뿐만 아닙니다. 뱅크 뭐 카카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네 쳐다보지 않는 게 유리하다. 당분간은 네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단기적 반등 정도로 만 해석하시는 게 맞다 보시면 되겠죠. 올라가도 팔지 못하는데 뭐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어쨌든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들 일단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는 네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은 북적이 있는데 여행주들은 지금이 고점입니까? 지금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하나투어가 1.9% 내려서 뭐 7만원대, 그 다음에 모두투어도 또 하락해서 28,000원, 노랑봉선은 2.5% 내렸다, 뭐 등등등 여러가지 얘기 나오는데, 여행주들이 지난 4월, 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균 등락률이 4월 초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4.8% 정도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주가가 계속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뭐 한두 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뭐 시장이 10%씩 내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종목별로 본다라면 그렇게 내리는 모양새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변동폭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2월에서 3월 정도 평균 등락률이 플러스권을 유지했었던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번에 4월부터 이번 5월 말까지 다시 반납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24%나 올랐었어요. 2월에서 3월까지. 근데 요게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한 14% 정도 반납했다. 그러니까 올라간 부분에 비해서 내려간 것은 조금 덜하지 않냐, 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14.5% 정도 올랐었다가 12% 정도 반납을 한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내려요? 라는 질문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분의 반납이거든요. 근데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3월 말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여행주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나투어를 뭐 순매수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 2달간.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다른 업체들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 외국이나 기관들은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 매수만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부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 8월 정도 시점이었죠. 8일, 지난 8일이요.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이네요.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주 8일, 인천공항이 이제 국제선 도착 편수 제한, 그러니까 모든 규제가 다 풀렸어요. 시간 제한, 그 다음에 도착 편수 제한, 이런 거 다 풀리면서 더 많은 항공기가 이제 유입되고, 이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이제 돌려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여행주들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업은 여전히 전망은 어둡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인천공항에 북적북적 거린다라고 하지만 옛날의 영광을 찾지 못했죠. 지금 당장 보더라도 주변에서 해외여행 가겠다고 떠나는 사람들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예전처럼 많지 않고요. 뭐 이번에 성수기가 와봐야지 알겠지만 뭐 이번 여름 휴가들 뭐 해외에서 보내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네, 예전처럼 그냥 막 이 집 저 집 막 다 들고 나서 우리 해외 간다 이런 거 별로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네, 관망세가 더 짙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온라인 여행사의 거센 확장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세를 확장했다라는 부분들이 뭐 요즘에 이제 리오프닝 뭐 이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 시점에서 그 아무래도 온라인 상황에서의 어떤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세가 좀 확장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행은 다 똑같죠. 네, 여행은 다 똑같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여행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런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도 온라인 여행 뭐 상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다지 큰 문제점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계속 낮추고 있고 전망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하실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네. 좋아진다고 했는데 왜 안 좋아져요?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여행주들이 계속 고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여행 이제 막 풀렸어요. 뭐 거리두기 제한 풀렸고요. 이제 뭐 인천공항 규제가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안정권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정권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에 고점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좋아진 적이 있었냐 이거죠. 전성기가 언제 왔었냐 이거지. 성수기가 왔었냐 이거죠. 이것도 아닌데 여기서 고점을 갖다 붙인다. 이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내용이 될 텐데 이것이 늘어나게 됐을 때 실적에 대한 전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뒤에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지표상의 부분들도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실적이 좋아졌어 라는 것을 딱 들이밀어야지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행주들은요 뭐 그동안 올라간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떤 주가 하락을 통한 주가 반납 그런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행주들은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언제 뭐 고점 뭐 상승하기도 했었냐 이 말이지. 20% 올랐다고 고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점을 논하기에는 너무너무 빠른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에 대한 고점 논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실적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리오프닝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백화점 실적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롯데쇼핑, 그 다음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등등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백화점 관련 주제 상승세가 이제 실적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일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얘기한 여행주하고 같이 비교해 보세요. 여행은 아직 여기저기 대중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해외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그렇고 아직 해외로 나간다는 거 아직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수요가 다 회복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볼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소비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백화점 소비를 한다거나 또는 어디 어디서 쇼핑을 간다거나 국내 여행을 간다거나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은 이 해외여행, 이 여행주들에 대한 움직임들하고도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소비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안정적이네 괜찮네 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때서야 또 다른 쪽에 이제 분위기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주들은 더 기다리셔야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매출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 5월에도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4월에도 늘어났고 5월에도 늘어났고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률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늘어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점점점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4월은 아직
네, 확실하게 이제 고객들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반면이었는데 5월에는 이제 백화점에 이런 쏠림 현상이 더 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더 늘리기 시작했다. 이제 앞으로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 6월 달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 7월 달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요,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정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정없이 또 성장성이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 쇼핑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뭐 보복 소비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보복 소비가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만큼씩 썼다. 네, 예전에도 이만큼 썼다. 이거 꼭 보복 소비가 아니다. 그동안 워낙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이 좀 많아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상향시키는 움직임들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행이든 숙박이든 아니면 뭐 기타 뭐 소비든 간에 다 괜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죠.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늦게 가는 놈이 있을 뿐이고, 또 그 부분들이 지금 당장 뭐 이제 될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뉴스에 뭐 리오프닝이다 그러면 당장 뭐 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여행 가겠다 해서 여행 갑니까? 우리가 뭐 휴가 계획을 지금 당장 올 여름부터 휴가 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뭐 지금 너 당장 내일 휴가 가 그럼 짐 싸가지고 그냥 바로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소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오늘 쇼핑하러 갈까? 그럼 바로 갈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여행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녹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속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개념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것이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내야 돼요.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 마스크가 실외에서 해제가 됐지만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 분들 그게 많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점점 많아져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다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면 건설주는 오를 수 있겠는가?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내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 좀 있었지만 그다지 시장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설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정책적인 수혜주나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있었거든요. 즉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공급 확대라든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약으로 나왔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수도권 집값이 고점 인식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이 떨어졌어. 그리고 난 싼 가격엔 못 팔겠다. 그 거래가 중지돼 버렸어. 비싼 가격에 안 사겠다. 싸게는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래가 이제 침체가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분양가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미분양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양가가 이제 이 상한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또 이제 가격이 주변보다 싸다 해가지고 또 이게 일찌감치 문 닫고 뭐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재비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뭐 지어도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남는 거 없다고 엄살피는 게 가장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네. 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는 거, 그 다음에 장사꾼이 돈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 이게 거짓말이라면서, 그 다음에 뭐 3대 거짓말이니까 하나는 뭐죠?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죽어야지 하는 건가요? 네. 하나 더 한다면은 나 진짜 주식 못 해먹겠네 이런 거. 네.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공급 가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먹는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런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지금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예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양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분양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분양가를 상승시키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건설사들의 이제 주가 반등을 이끌 핵심 포인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럼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양 가격이 높게 나왔어. 그럼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면,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분양가를 뛰어 올려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미분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약 열기도 줄어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주택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합리적으로 집값을 만들어갈 것이냐인데, 사실 지금 집값 조정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집값이 지금 높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지금 미쳤어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적정 집값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이 집값은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는 말도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은 일단은 집값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거래가 좀 줄어드는 상태,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미분양이 일어나고 또 집 거래가 좀 뜸하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서 조금 더 유리한 가격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실적 한 5천만원 더 벌으려고 하다가 손해를 2천만원, 3천만원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을 빨리 해소하지 않는다라면, 네, 요거는, 네,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건설주들은 조금 더, 네,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려면 대형 건설주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쪽이 좀 낫고요. 중소형 건설주들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이라는 게 쉽지 않고, 미분양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중소형 기업들은, 네, 돈이 없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다는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전망치를 높여준 상황이지만, 반대로 미분양 리스크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서 하시려면 대형 건설주 위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이 재미없다, 동학개미도 서학개미도 짐 싸서 떠났다.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주식 재미없다. 재미없는 이유가 있죠. 계속 그냥 저 새끼들이 팔기만 하는데, 개인들이라고는 한정없이 지금 받아주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5월 달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본다면, 외국이나 기관들이 좀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를 팔아먹었는데, 지금 6월 달 들어서면서, 지금 잘 보세요. 5월 한 달 동안에 얼마를 팔았냐면 1조를 팔았어요. 근데, 6월 지금 이제 1주 지났죠. 일주일 지났는데, 휴일 빼고 하면 일주일 정도 딱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됐네요. 6거래일 동안 얼마를 개인들이 사들었냐면 4조를 샀습니다. 4조를 샀다는 건 다른 의미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4조를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1조 사고 4조를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공모가도 재미없고 주식 갖고 있는 것도 재미없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언제 올라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예탁금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증시를 계속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말에 예탁금이 75조 원이었대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50조 원대 후반, 그 다음에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5월 달에 1조 원 팔아먹은 걸 6월 달에 4조 원을 사들였다.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사는 건가라고 참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개인들이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도가 지나치게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우 저 더러운 새끼들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그 증권사들이 해외 쪽으로 투자자들 모집하려고 엄청나게도 했잖아요. 마케팅 무지 많이 하고 홍보 무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해외 주식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 뭐예요? 수수료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작년까지 꿀 빨면서 돈 많이 벌었지. 근데 올 1분기부터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실적이 많이 줄었답니다. 순이익이 많이 줄어가지고 울상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에 울상을 지을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봐야지. 이 시장 자체가 좋아서 또는 사람들이 좋아서 뭐 이렇게 수익이 잘 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지들이 돈을 벌고 싶지 않아도 돈을 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증시를 계속해서 빼부시고요. 근데 증권사들이 이제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냥 마케팅 해가지고 돈 벌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 좀 이게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뭐 돈 벌어먹을 땐 좋았겠지만, 이거 금방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또 정부의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본시장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는 돈만 벌려고 하고 있고요. 네, 고객들은 돈을 보고 있죠. 돈만 벌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신나게 갖다 팔아 처먹고 있고요. 개인들만 이리저리 치이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떠나가는 부분들은 제가 좀 죄송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바닥을 잡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라 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뭐 오늘 뭐 아침에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투매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개인들이 더 많이 팔겠죠. 더 많이 팔게 되면 오히려 시장 자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밑에서부터 받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 되긴 할 거예요. 사야 되긴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겁을 주면 좀 떨어지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겁을 주면 그냥 개인들이 와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더 사버려.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가격에는 타산이 안 맞아, 안 살래, 오히려 더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살을 깎아내고 있거든. 외국인들 지금 이렇게 계속 팔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지분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사실 좋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또는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력을 느낄 텐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팔 게 아니라 다시 더 사줘야 되고 뭔가 이제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던져주는 거죠. 더 던져, 가격 더 빼봐,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 기싸움입니다. 개인들은 어디까지 팔어? 니네가 팔 만큼 팔아봐, 내가 계속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좀 버텨? 그럼 내가 더 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니들이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누가 이기냐에 대한 기싸움이 팽팽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개인들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B2가 많잖아요. 그래서 투매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팡 털어버리면 강제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강제로 반대 매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 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욕구가 굉장히 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주식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주가가 돌아서고 난 다음에, 시장이 올라서고 난 다음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종목 숫자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숫자가 많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에 그냥 의미 없이 주식 숫자를 늘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있는 종목들 먼저 우선으로 챙기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더 이상 매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반등이 나가는, 시장이 좋아질 때, 시장은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반등이 나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관리에 중점을 좀 줘야 됩니다. 네,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서 망해버리느냐, 끝나버리느냐와, 아니면은 버텨냈다가 마이너스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버텨서 잘 버텨냈다가 회복할 때 수익을 더 볼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종목들 잘 다독이시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성공의 그 길까지 꼭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부든 증권사든 뭐 어디 시장이든 뭐 지금 뭐 당장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체크하셔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강점이나 스스로의 어떤 전략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일단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일이에요. 내일 2시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를 시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리호가 이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에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한번 미묘한 실패가 있었죠. 사실은 성공이긴 합니다만, 이게 3단 엔진 쪽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실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만회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주항공 시대, 우주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누리호가 발사를 한번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주목이 확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뭔가 기대치를 좀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 시대를 열게 되면 또 그것과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또 산업 분야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또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정책 과정으로 또 많이들 나올 수가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관심이 또 그렇게 쏠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누리호의 2차 발사는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가 이제 세트랙아이,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협업이 같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 부분들이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연료라든지, 뭐, 발사, 뭐, 가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부분에서의 관련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또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딱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이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제 관련 종목군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실패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또 큰일 날 거 아니냐, 실망 매물이 막 쏟아진다. 그러면 높이 올라간 것들은 아주 박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많은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 뭐 기대감을 가지고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일단, 뭐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서 많이 올랐겠지만, 당장 뭐 누리호 발사가 성공해가지고 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수혜로 연결돼서 기업에게 뭔가 대단한 이윤을 안겨주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경계하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것이 이제 누리호 발사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시대는 열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대신에 항상 중요한 거는 기업의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서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에 대한 이 기대감들은 계속 가져가시고요. 또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굳이 또 발사가 된 시점에서 따라가셔야 될 이유가 없죠. 또 오늘 단타 친다고 들어가서 굳이 힘든 리스크에 가시밭길을 걸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지켜보시는 거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부분과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한 부분들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같이 뭉뚱그려서 떨어지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소식이 조금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뭘 하느냐? 숏 커버링,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 자, 그동안 계속해서 좀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였어요?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 보면 이제 반대매매 나올 테니까 신용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을 거고요. 신용은 제 생각에는 한 17조 정도까지만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개인들에 대한 물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신용이 한 4조 정도만 줄어들게 되면 아마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매도 잔고까지 같이 줄어든다, 대차 잔고까지 줄어든다라면은 이거 좀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코스피가 무지하게 떨어졌잖아요. 이번 달에만 2685에서 2504포인트까지 얼마 빠진 거예요? 180포인트? 이 정도 빠진 거예요. 7% 가까이 하락했어요. 이번 달에만, 지금 이번 달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빠졌으니까 뭐, 6월달 들어서 좋은 일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되면, 후반부에서는 이제 주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뭐, 이게 뭐, 지금, 뭐, 당장 어마어마한 무슨 일, 세계 경제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좀 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매도로서 이제 차익을 챙겨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신용을 떨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 또 얘네들이 또
전략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공매도를 털면서 숏커버링이 들어갈 때는 이것도 환매잖아요. 매수잖아요.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지들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얘네들이 약간 마음이 급해진 게 있어요. 이미 이제 공매도에서 수익이 발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챙겨야지 되는데 챙길 때쯤 되면은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또 그냥 가만 놔두려니 배가 아프지.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도 매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싸게, 이왕이면 더 밑바닥에서 사자.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통해서 개인들을 좀 쫓아내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을 거라면 아주 나쁜 생각들이겠죠. 그놈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휩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잘 보시면 이제 공매도 상위 이 장고 상위 종목들이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뭐 H&M, 두산퓨얼색 등등등인데 네, 공매도 잔고 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공매도 그 잔고가 많이 커져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역시도 쇼커버링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 수량이 769만 주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잔고가 이제 5,19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4,300억까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직 더 많이 줄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이제 이 공매도를 때리고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많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으면 조만간 터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공매도를 줄여가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것들은, 주가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어떻다고요? 공매도를 쳐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든가 없든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다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을 때 떨어지게 되면 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난년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져 내려가서 시장이 빠지니까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그냥 멀쩡하던 종목도 떨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무조건 빠르게 반등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HLB, CGN,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쇼포지션 청산이 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많이 빠졌고 많이 하락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고점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공매도가 늘려왔었던 것들을 이제 쇼커버링 하고 있다는 것은 반등의 시기가 다가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MSCI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서는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공매도가 제한적이다 어쩐 개소리를 좀 했는데 굳이 MSCI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그 MSCI 못 들어가서 저렇게 안달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MSCI 꼭 들어가려면 이 공매도 전면 개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MSCI 들어가면서 얻는 이득보다 잃어버리는 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죠.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이제 하지 마라. 이제 공매도 이제 근절, 네, 공매도를 없애라, 뭐, 이렇게, 하는 집회, 이런 것들을 또 할 거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매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만, 뭐, 아무튼 우리는, 뭐, 실제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공매도의 대차잔고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권, 즉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다.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지경까지도 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잔고가 많은 애들,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애들,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은 종목들은 여전히 네, 저런 공매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오늘 정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제 투매, 일단 일시적인 하락에 대한 이런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6월달에 너무 초반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후반부부터는 서서히 이제 이벤트 해소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월말 시점으로 가면서 뭔가 좀 올려주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대단한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썸머 랠리까지도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렸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시장에 부담은 주겠습니다만 많이 내렸다면 또 많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인지상정입니다. 언제까지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긋하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올라서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